문이 열리는 순간 반지하의 겨울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미정의 발목을 스친 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고 복도 끝 전등은 깜빡이며 사람의 숨을 더 얇게 만들었지요. 그녀는 문고리를 잡은 손을 놓지 못한 채 현관 앞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엔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지도 않았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가락 끝에 매달린 보자기 매듭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매듭을 보는 데만 몇 초를 썼습니다. 몇 초가 아니라 평생을 쓴 사람처럼 굳어버린 얼굴이었습니다. 문을 닫아버리면 모든 게 끝날 듯 했지만 닫는 순간 시작될 일도 있었겠지요. 그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한 발을 내딛지 못하고 무릎만 아주 조금 굽혔습니다. 바닥의 냉기가 무릎뼈로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보자기 속에서 봉투 하나가 툭 하고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소리도 크지 않았는데 미정의 심장은 그 소리를 종소리처럼 들었습니다. 봉투는 현관 타일 위에 반쯤 벌어진 채 멈췄고 겉면의 글씨가 전등 아래에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미정은 숨을 삼켰습니다. 읽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읽는 순간 되돌릴 수 없을까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줄을 보았습니다. 미정아, 너는 내 식구였다. 그 글씨는 또박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빠진 손이 몇 번이고 멈췄다가 다시 써내려간 흔적이 있었지요. 글자마다 떨림이 달라서 누가 봐도 급하게 쓴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봉투를 집어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참으로 기가 막힌 운명 아닙니까? 그 한 줄은 위로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칼처럼 보였습니다. 미정의 세월을, 미정의 등을, 미정의 악착 같던 하루를 한꺼번에 찌르는 글씨였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미정은 바닥의 사람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전등이 흔들리는 사이사이로 드러났다 사라졌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입술은 파랬습니다. 미정은 그 얼굴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그녀를 문 밖으로 밀어냈던 얼굴이었습니다. 식구라는 말이 가장 먼저 칼이 되어 날아오던 날, 집 안쪽에서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리던 소리와 함께 들리던 목소리. 그 목소리는 지금 바닥에 누운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미정은 자신도 모르게 발끝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틈이 조금 좁아지며 바람이 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반지하 안의 냄새가 짙어졌습니다. 눅눅한 벽지의 곰팡이 냄새, 빨랫비누 냄새, 그리고 얇은 라면 국물 냄새. 가나는 냄새로 먼저 사람을 붙잡지요. 미정은 그 냄새 속에서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방 안쪽에서 잠들어 있는 도윤. 잠든 아이는 걱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걱정을 이길 힘이 없어서 그렇게 잠드는 법입니다. 그녀는 더는 물러서지 못했습니다. 문을 닫아버리면 바닥에 사람이 얼어붙을 것입니다. 미정은 그걸 상상하는 순간 자신이 더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미정은 한 손으로 문을 더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몸을 낮췄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자 찬기가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보자기보다 먼저 손목을 보았습니다. 손목은 가늘었고 뼈가 도드라졌습니다. 그 위에 세월이 그대로 눌러앉아 있었지요. 미정은 조심스레 손을 뻗었습니다. 뻗는다는 말이 맞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손을 던지듯 내밀었고 그 손끝이 정분의 어깨에 닿는 순간 움찔하며 다시 때려 했습니다.
손끝에서 얼음 같은 차가움이 튀었습니다. 미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 정분의 눈꺼풀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눈은 완전히 뜨이지 않았지만 살아있다는 신호만은 분명했습니다. 정부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목에서 나온 것은 말이 아니라 거친 숨이었습니다. 마른 기침이 한 번 터졌고 그 기침은 반지하 복도 벽에 부딪혀 더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를 누르려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오면 병원으로 가고 병원은 돈을 말할 것입니다. 돈은 설명을 요구할 것이고 설명은 자존심을 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이 깎이는 순간마다 미정은 늘 혼자였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였던 때조차 혼자였지요. 정분이 힘겹게 손을 들어 미정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없어서 잡았다기보다는 닿아있다는 정도였지만 그 촉감만으로도 미정은 몸이 굳었습니다. 정분의 손등은 마른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그 손이 미정의 손목을 살짝 끌었습니다. 정분의 시선이 보자기로 향했습니다. 눈동자가 말 대신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들고 온 것이 사과인지 또 다른 요구인지 아니면 마지막 구걸인지 미정은 어느 쪽이든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보자기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보지 않으려 했고 봉투의 글씨를 다시 읽지 않으려 했습니다. 식구라는 말이 그녀에게는 아직도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함을 약속했다가 가장 먼저 빼앗아가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이 잠결에 나온 것이었지요. 아이는 두 눈을 비비며 현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발에는 양말 한 짝만 신겨져 있었고 다른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그 맨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아이는 작게 몸을 떨었습니다. 엄마, 누가 왔어? 미정은 아이를 돌아보며 손짓으로 멈추게 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손짓만 더 크게 흔들렸지요. 방으로 들어가. 근데 할머니야. 도윤의 말은 칼처럼 정확했습니다. 아이는 정분의 얼굴을 끝까지 보지 않았을 텐데도 어른들의 공기를 읽어버립니다. 미정은 아이의 말에 어깨가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가 쌓아 올린 벽을 밑에서부터 흔들었지요. 미정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결심이라고 하기엔 비겁한 타협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분의 겨드랑이에 팔을 넣고 몸을 끌어당겼습니다. 정분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살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월이 무게가 되어 눌러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이를 악물고 정분을 현관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등허리가 뻐근해지고 숨이 찼습니다. 그녀는 정분을 방바닥의 얇은 매트 옆에 눕혔습니다. 전기장판의 스위치는 오래전부터 아껴 쓰던 것이라 켜는 순간 마음이 먼저 아팠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정부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보자기만 품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팔이 가슴 위에서 허우적거렸고 보자기 매듭이 풀릴 듯하다 다시 조여졌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늦었으면서 왜 이제 와서. 그런데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시는 멈출 수 없을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죠. 미정은 봉투를 주었습니다. 종이가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안에 여러 장이 들어있다는 감각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손을 떼었습니다. 테이블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놓인 봉투는 방 하나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도윤은 테이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보자기 매듭을 멀찍이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호기심이 아니라 불안으로 반짝였습니다. 정분이 다시 기침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게, 더 오래 했습니다. 기침이 끝나자 정분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미정아. 그 이름은 오래전부터 미정의 귀에 박혀있던 발자국 소리 같았습니다. 미정은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뭔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말하지 마요. 미정의 목소리는 낮고 딱딱했습니다. 딱딱함은 강함이 아니라 깨지지 않으려는 껍질입니다. 정부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자기를 가리켰습니다. 그 손끝은 봉투가 아니라 보자기였습니다. 마치 봉투보다 먼저 보자기의 매듭부터 풀어야 한다는 듯 했지요. 미정은 봉투의 입구를 엄지로 눌러보았습니다. 종이가 살짝 벌어지며 안쪽에 하얀 면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사과는 언제든 말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는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종이는 책임을 남기고 증거를 남기고 때로는 사람의 마지막을 남기지요. 도윤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미정의 눈치를 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보자기 매듭에 닿았습니다. 미정은 그 손을 막으려다 멈췄습니다. 막는 순간 아이는 더 크게 상처받을지도 몰랐습니다. 아이는 매듭을 만졌고 조심스럽게 당겼습니다. 매듭은 단단했습니다. 아이가 힘을 주자 보자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테이블 위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떨림은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지요. 그녀는 봉투를 열지 못한 채 그저 봉투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정부는 눈을 뜨지 못한 채 미정 쪽으로 얼굴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바람처럼 속삭였습니다. 너는.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말의 뒤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가 잡아당기던 보자기 매듭이 툭 풀리며 안쪽에서 접힌 종이의 모서리가 살짝 드러났습니다. 그 종이의 흰 모서리는 전기장판의 붉은 불빛 아래에서 유난히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하얀 모서리 하나가 그녀가 버텨온 겨울의 순서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말이죠. 반지하 방에는 낮과 밤의 경계가 흐렸습니다. 창문이 땅과 거의 맞닿아 있어 바깥의 빛은 언제나 한번 꺾여 들어왔지요. 햇빛은 유리창을 통과하며 이미 힘을 잃고 대신 찬 기운과 먼지 같은 것만 방 안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벽지의 한쪽은 곰팡이가 지도처럼 번져 있었고 전기장판은 켜도 금세 미지근해졌다가 꺼졌습니다. 미정은 그 전기장판의 스위치를 누르는 손끝을 늘 망설였습니다. 따뜻함은 돈이 되고 돈은 죄가 되는 겨울이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미정은 식탁이라 부르기 민망한 작은 접이식 테이블 위에 우편물을 펼쳐놓았습니다. 종이들이 바스락거릴 때마다 마음도 같이 얇아졌습니다. 빨간 글씨로 찍힌 최종이라는 두 글자가 눈을 먼저 찔렀고 그 아래 줄줄이 적힌 숫자들은 사람의 숨을 끊어놓는 칼날처럼 정직했습니다. 미정은 종이 끝을 두 손으로 잡아 구겨버리고 싶었지만 그러면 숫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접었습니다. 아주 작은 사각형으로 마치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듯이요. 그리고는 냉장고 자석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냉장고는 한번 울렁거리듯 소리를 내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한쪽에 깔린 이불 더미 속에서 도윤이 작은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지만
깊은 잠은 아니었습니다. 밤새 몇 번이나 뒤척이며 엄마하고 중얼거렸지요. 미정은 아이의 이마에 손등을 대보았습니다. 손끝이 뜨거웠습니다. 뜨거움이 겨울과 어울리지 않게 선명했습니다. 미정은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자 방안 공기가 잠깐 부드러워졌지만 그 부드러움은 금세 창문 틈으로 새어나갔습니다. 그녀는 약통을 찾았습니다. 감기약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해열제는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미정은 잠시 서서 싱크대 아래에 쌓인 빈 페트병과 비닐봉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골라내듯 말없이 시간을 저울질하는 눈이었지요. 그러다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내리다 한 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오래전에 저장해둔 번호였습니다. 그 번호 옆에는 집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단어를 보고도 집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문이 닫히던 소리, 신발이 현관에 떨어지던 소리, 나가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껐습니다. 다시 켰다가 또 껐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누르지 말라고 말하듯이요. 그녀는 대신 외투를 챙겼습니다. 외투는 오래되어 소매 끝이 해졌고 목깃은 눌려 납작했습니다. 미정은 도윤에게 이불을 더 덮어주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 문 열지 말고. 도윤은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손이 미정의 소매를 잡았다가 힘없이 놓였습니다. 그 손끝이 미정의 마음을 잡고 늘어지는 것 같았지만 미정은 발을 떼었습니다. 가난은 늘 발을 떼게 만듭니다.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가진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계속 움직여야 겨우 버틸 수 있지요. 바깥은 더 차가웠습니다. 골목에는 얼어붙은 물자국이 얇게 빛나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사각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미정은 주민센터까지 걸었습니다. 버스를 타면 더 빨랐지만 버스비를 아끼는 날이었습니다. 걸음이 빨라질수록 숨이 가빠졌고 숨이 가빠질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단단해져야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요. 주민센터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따뜻함은 누구의 것도 아니었고 모두의 것 같았지만 미정에게는 잠깐 빌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번호표를 뽑는 기계 앞에서 미정은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지 상담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고 그 글자는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미정은 손바닥을 문지르며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종이가 툭 하고 나왔고 그 작은 종이가 오늘의 자존심을 대표하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미정은 주변을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을까 봐서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남들을 볼까 봐서였습니다. 남들이 남이 아닌 순간이 있습니다. 나랑 같은 자리라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미정은 더 슬퍼질 것 같았지요. 그녀는 가방 속 서류를 꺼냈습니다. 종이들은 여러 번 접혔다 펴졌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 월세 계약서 사본, 병원 진료비 영수증, 종이 한 장 한 장이 미정의 겨울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담 창구의 직원은 정해진 목소리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름, 주소, 가족관계, 소득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가족 도움은 받으실 수 없을까요? 배우자나 어르신 보호자분이라도. 미정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보호자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보호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보호자는 먼 나라 말처럼 느껴집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개를 젓는 동작이 너무 익숙해서 직원이 더 묻지 않아도 될 만큼 정확했습니다.
연락 가능한 가족이 없으세요? 미정은 웃지도 울지도 못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그 두 글자가 입 밖으로 나가자 목 안쪽이 쓰라렸습니다. 단어가 아니라 가시가 지나간 것처럼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직원은 잠깐 멈칫했지만 곧 다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규정과 절차는 사람의 사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미정은 책상 위를 바라보며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피가 나지 않는 선에서만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상담은 길지 않았습니다. 길지 않아서 더 허망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더 있었고 처리에는 시간이 걸린다 했고 당장 오늘 해결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미정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방이 무거워진 게 아니라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오자 바람이 다시 얼굴을 때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며 미정은 잠깐 어지러웠습니다. 마치 괜찮다는 말이 문턱 안에서만 유효했던 것처럼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병원 예약 문자, 학교 알림장, 미확인 부재중 전화 그중 어느 것도 도와줄 사람의 흔적은 아니었습니다. 미정은 골목을 걸으며 종종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미끄러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미끄러웠습니다. 그때 도윤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은 서둘러 받았습니다. 어머님, 도윤이가 오늘 열이 있어서요. 수업 중에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미정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침에 뜨거운 이마가 다시 손등에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곧 갈게요라고 말했지만 고지 얼마나 먼지 본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는 동안 공기는 더 차가워졌고 차가운 공기가 폐속으로 들어오며 뜨거운 물처럼 목을 데웠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었을 때 도윤은 이불 밖으로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반쯤 감긴 채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아이는 미정이 들어오자 안도하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아이의 괜찮아는 늘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정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이 뜨거웠습니다. 미정의 가슴속도 같이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움은 분노인지 공포인지 죄책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테이블 한쪽 빈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이라는 연락처가 머릿속에서 다시 켜졌다 꺼졌습니다. 미정은 결국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 위에 손가락이 떠 있었습니다. 누르면 무너지겠지요. 누르지 않으면 더 큰 것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미정은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방법을 찾을게. 그 말은 아이에게 하는 말 같았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의 끝에는 미정이 끝까지 피하려 했던 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도윤의 숨은 얕았고 뜨거웠습니다. 품에 안겨 있는 아이가 몸을 한 번씩 떨 때마다 미정의 팔에도 그 떨림이 그대로 전해졌지요. 밖으로 나오자 겨울 공기가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아이의 열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이 한 몸 안에서 싸우는 듯 했습니다. 미정은 뛰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골목을 가로지르고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손을 들어도 차는 잘 서지 않았고 지나가는 차들에 박히는 얼음 위를 갈며 매정한 소리만 남겼습니다. 아이는 미정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괜찮아를 또 한 번 내뱉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엄마 겁나라고 들렸습니다. 택시 문이 열렸을 때
미정은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고 탔습니다. 히터 바람이 나오자 아이의 뺨이 잠깐 붉어졌습니다. 미정은 기사에게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한 척했지만 혀끝은 마르고 손끝은 젖었습니다. 기사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겨울에는 이런 손님이 너무 많았을 테니까요. 병원 앞에 도착하자 건물은 유난히 하얗게 빛났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병원은 밝았습니다. 밝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 같지만 그 밝음 아래에서 사람은 더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미정은 택시비를 계산하며 지갑 속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지폐 한 장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심장 한 조각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며 특유의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소독약 냄새, 땀 냄새, 오래 기다린 사람들의 숨 냄새가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밝았고 바닥은 번들거렸습니다. 응급실이라고 적힌 표지판은 한글로 또렷했지만 미정의 눈에는 글자보다 그 아래의 현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쌓인 사람들, 트롤리에 누워있는 누군가의 발끝, 벽에 기대어 흐느끼는 목소리. 미정은 번호표를 뽑는 대신 바로 접수대로 갔습니다. 아이를 내려놓지 못한 채 한 손으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카드가 2번 미끄러졌습니다. 열이 많이 나요. 아침부터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 말은 설명이었지만 사실은 부탁이었습니다. 접수 직원은 미정의 얼굴을 잠깐 보고 도윤의 얼굴을 보고 컴퓨터 화면을 보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기계처럼 일정했습니다. 보호자 성함이랑 연락처요. 미정은 대답했고 직원은 또 물었습니다. 진료비 결제는 카드 있으세요? 미정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카드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카드가 되는 카드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카드 한 장을 꺼내며 입술 안쪽을 깨물었습니다. 씹히는 건 살인데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도윤은 대기 의자에 앉히려 해도 앉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앉았다가 금세 몸을 굽혔고 미정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미정은 아이의 목 뒤를 손바닥으로 감싸며 다시 접수 직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빨리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직원은 규정대로 말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분류하실 거고요. 대기 시간이 조금, 그 조금은 사람마다 다르게 들립니다. 시간이 넉넉한 사람에겐 조금이고 아이의 열이 무서운 사람에겐 영원입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끄덕임은 수긍이 아니라 참음이었습니다. 벽 쪽 대기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미정은 주변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신음,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짜증. 누군가는 보호자에게 짜증을 냈고 누군가는 보호자가 없어 창구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장면들을 보지 않으려 하면서도 자꾸만 눈이 갔습니다. 자신의 내일을 미리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간호사가 도윤의 체온을 재고 손등에 체온계가 닿았을 때 도윤은 움찔했습니다. 간호사는 미정에게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증상, 약은 먹였는지. 미정은 머릿속을 뒤져 답했습니다. 대답이 정확하지 않을까봐 그 자체가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말이 끝나고도 기다림은 계속되었습니다. 도윤의 눈꺼풀은 무거워졌고 입술은 더 말랐습니다. 미정은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물을 한 모금씩 먹였습니다. 아이는 삼키는 힘이 약해 물이 턱 밑으로 조금 흘렀고 미정은 급히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손수건은 낡아 얇았고 얇은 천이 아이의 열을 다 닦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접수 창구에서 다시 미정을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아이를 다시 안고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은 종이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서명 칸이 있었고 작은 글씨가 줄줄이 박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글씨를 읽으려 했지만 줄이 너무 많아서 눈이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서명만 하면 되는 줄 알면서도 손끝이 굳었습니다. 이거 꼭 지금 해야 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선결제 안내드려야 해서요. 선결제. 그 단어는 겨울보다 차가웠습니다. 미정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얼마요? 라고 물으면 숫자가 튀어나와 그녀를 찌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았지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늘 부끄러움으로 돌아옵니다. 직원은 미정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시선이었는데 미정은 그 시선을 긴 칼처럼 느꼈습니다. 결제 가능하신 범위로 먼저 안내드릴게요. 추가 비용은 진료 후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꺼내고 그 안에 지폐를 세어봤습니다. 손가락이 서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누구에게 들킬까봐 손으로 지폐를 가리며 세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툭 내뱉는 말이 들렸습니다. 응급실은 돈 없으면 못 오겠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미정은 제 가슴을 향한 말처럼 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았고 눈물이 나오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무너지면 아이를 지킬 수 없겠지요. 미정은 돈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지폐는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주워 다시 내밀었습니다. 그 짧은 동작 하나가 사람을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직원은 결제를 처리했고 종이를 정리했습니다. 미정은 다시 대기 의자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미정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숨을 쉬었습니다. 숨은 더 빨라졌고 손끝은 차가워졌습니다. 미정은 아이의 손을 쥐고 자기 손으로 덮어주었습니다.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는 손을 덮으며 미정은 속으로만 되뇌었을 것입니다. 제발, 제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잠시 뒤 도윤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미정은 아이를 안고 진료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복도는 길었고 문은 많았습니다. 문마다 다른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의사의 짧은 말, 보호자의 울음, 의료기구의 삑삑거림. 미정은 그 소리들 사이로 아이를 안고 걸었습니다. 마치 한 번이라도 멈추면 여기가 자신을 삼킬 것처럼요. 진료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을 때였습니다. 복도 끝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기침을 했습니다. 아주 작고 마른 기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침은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미정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광등 아래 누군가가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손에 쥔 보자기의 감촉 같은 것이 미정의 기억을 긁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정을 보지 못한 것인지 보면서도 모른 척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기침이 한 번 더 이어졌고 그 기침이 끝난 뒤 그 사람의 손이 가슴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주 잠깐 몸이 휘청했습니다. 미정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설마라는 생각이 올라오자 아니야가 그 뒤를 급히 덮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아이의 열이 미정의 목덜미까지 올라왔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미정을 불렀습니다. 미정은 마지막으로 복도 끝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보자기 매듭을
조용히 만지고 있었습니다. 정분의 집은 소리가 없었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지나갈 때마다 빈 방은 더 크게 비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찬 국이 놓였습니다. 뚜껑을 닫아도 냄새는 남았습니다. 사람이 떠난 집은 늘 그렇지요. 그녀는 새벽마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워있으면 생각이 덤벼들었기 때문입니다. 잠은 도망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은 늘 막혔습니다. 정부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입안이 마른 탓이었습니다. 그 마름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었습니다. 손주의 작은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던 소리였습니다. 그날도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구두가 두 켤레 있었습니다. 하나는 젊을 때 신던 것이고 하나는 겨울마다 신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망설이다가 바깥용 구두를 신었습니다. 구두끈을 묶는 손이 느렸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굳어 있었지요. 현관을 나서기 전 그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종이 뭉치가 있었습니다. 영수증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봉투가 몇 개 섞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 중 하나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봉투 겉면이 보였습니다. 멋대로 쓴 글씨였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한 번 막혔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닫는 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정분에게는 컸습니다. 그 소리는 결심의 소리였으니까요. 밖은 차가웠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바람이 옷자락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부는 목도리를 고쳐 맸습니다. 목도리 끝이 손목을 스쳤습니다. 그 촉감이 낯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메어주던 손이 이제는 자기 목만 감싸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길, 정부는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멈춘 것은 다리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길모퉁이를 돌면 그녀가 무너뜨린 집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정부는 카드 대신 동전을 꺼냈습니다. 주머니 속 동전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창피했습니다. 그녀는 동전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기계가 삑 소리를 냈습니다. 그 삑 소리에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들면 세월이 들켜버릴 것 같았지요. 은행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덮었습니다. 정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함이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습니다. 안쪽 창구에는 번호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손끝이 종이를 잡지 못해 종이가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정부는 가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옆에는 접힌 종이도 있었습니다. 접힌 종이는 모서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정부는 그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모서리가 살을 누르는 느낌. 그 느낌이 이상하게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아프면 살아있는 것이니까요. 번호가 불렸습니다. 정부는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묻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부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보다가 손가락을 잠깐 멈췄습니다. 정부는 그 멈춤이 싫었습니다. 멈춤은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체 내역이 자주 있으시네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은 더 굳었습니다. 자주 있었다는 건 자주 숨겼다는 뜻이었지요. 어디로 보내셨어요?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다시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냥 생활비입니다. 직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친절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 친절이 더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친절을 며느리에게 주지 않았으니까요. 정부는 출금도 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지폐를 받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탐욕이 아니라 시간의 떨림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길을 건넜습니다. 골목 입구에 작은 의원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 의원 앞에서 멈췄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 기침이 한 번 터졌습니다. 목 안쪽이 쓸렸습니다. 숨이 들고 나는 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정부는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진료실에서는 형광등이 덜 깜빡였습니다. 의사는 종이를 넘겼습니다. 정부는 의사의 입술만 보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단어가 떨어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기침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약, 재검, 큰 병원. 정부는 다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선명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 그 뜻이 목에 걸렸습니다. 정부는 접수대에서 종이를 받았습니다. 종이 위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장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 도장을 보는 순간 정부는 며느리의 눈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도 차갑고 단단했지요. 차이가 있다면 정분의 차가움은 선택이었고 며느리의 차가움은 생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부는 문을 닫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은 더 조용했습니다. 조용함 속에서 자기 숨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숨소리가 끊길까봐 정부는 물을 마셨습니다. 물은 목을 적시지 못했습니다. 목은 이미 다른 것으로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만져서 모서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정부는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펜도 꺼냈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기까지 손이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정부는 첫 줄을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첫 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쉬웠습니다. 그 말을 할 기회는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정부는 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말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말이 아니라 돌이 됩니다. 돌은 혀를 무겁게 만들지요. 정부는 결국 다른 말을 썼습니다. 사과보다 먼저 자격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글씨로 적었습니다. 너는 내 식구였다. 글씨가 한번 비뚤어졌습니다. 정부는 지우개를 찾지 않았습니다. 삶에는 지우개가 없다는 걸 그녀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정부는 종이를 접었습니다. 접을 때마다 손끝이 아팠습니다. 그 아픔이 다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통장 내역 종이도 접었습니다. 의원에서 받은 종이도 접었습니다. 세 장을 한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는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죄의 무게였을 것입니다. 정부는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반찬을 싸던 천입니다. 그 천에는 간장 냄새가 아주 약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부는 봉투를 보자기 가운데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을 반듯하게 접었습니다. 매듭을 묶는 순간 손가락이 잠깐 풀렸습니다. 매듭이 느슨해질까봐 정부는 2번 더 묶었습니다. 마치 3번 묶으면 사람 마음도 풀리지 않을 거라 믿는 듯이요. 그녀는 외투를 다시 입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출금한 지폐를 넣었습니다. 지폐가 구겨지지 않게 손가락으로 펴서 넣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도 정부는 오래 망설였습니다. 돈은 늘 누군가의 마음을 더럽히니까요. 그녀는 돈으로 사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보다 먼저
봉투를 들었습니다. 정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 얼굴은 어머니의 얼굴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얼굴도 아니고 그저 늙은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정부는 그 얼굴을 보며 작게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말했습니다. 속으로라도 말해야 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이 무거웠습니다. 발끝이 바닥을 끌었습니다. 그 끄는 소리가 마치 사람의 시간 같은 소리였습니다. 정부는 보자기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아픔은 병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후회 때문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자 찬바람이 다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봐야 했습니다. 그녀가 외면했던 겨울을, 그녀가 밀어냈던 사람을. 정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불빛은 며느리의 집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보자기의 매듭이 누군가의 마음을 풀어줄 열쇠가 아니라 먼저 한 번 더 상처를 파고드는 칼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정부는 그 동네 골목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지도처럼 알았고 나중에는 죄처럼 알게 되었지요. 길모퉁이를 한 번 돌면 바람이 바뀌고 바람이 바뀌면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김치 냄새, 세탁비누 냄새, 젖은 시멘트 냄새. 그 냄새들 사이로 눅눅한 반지하의 공기가 섞여 들어오는 곳. 정부는 그 앞에서 발이 느려졌습니다. 보자기는 가슴에 꼭 안겨 있었습니다. 안은 봉투 하나뿐인데 마치 사람 하나를 안고 걷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정부는 골목 끝에 서서 반지하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아래로 얇은 커튼이 흔들렸고 커튼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불빛은 따뜻해 보이는데 정부는 그 따뜻함이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망가뜨린 따뜻함이었으니까요. 정부는 문 앞까지 가지 못하고 담벼락에 잠깐 기대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아이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고 마른 기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이어지는 기침. 기침이 이어질수록 정분의 손이 보자기 매듭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매듭이 손가락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파고들어야 견딜 수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이 켜지는 소리,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괜찮아, 금방 내려갈 거야 하고 달래는 목소리. 정부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세월이 바뀌어도 목소리의 끝에 남는 숨은 바뀌지 않지요. 그 숨에는 늘 혼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손을 들었습니다. 똑똑하고 두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똑똑이 다시 들어가도 되느냐는 허락이 될까봐. 정부는 손을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한 채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이 안에서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부는 반사적으로 골목 그림자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옛날에는 숨길 일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숨지 않으면 못 버티는 사람이 되었지요. 미정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에는 작은 약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외투 지퍼를 끝까지 올렸는데도 목 주변이 허전해 보였습니다. 그 허전함은 목도리가 아니라 기대어 쉴 곳이 없는 사람의 허전함이었습니다. 미정은 골목을 빠르게 걸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올라가 있었고 고개는 늘 앞만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정부는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간다기보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미정과 정분 사이에는 몇 걸음의 거리밖에 없었지만
그 몇 걸음이 정분이 평생 만들었던 벽처럼 높았습니다. 미정은 약국에 들렀다가 다시 나왔고 편의점 앞에서 잠깐 멈춰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한 뒤에야 나오는 얼굴. 정부는 그 얼굴을 보고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얼굴을 보게 만들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모른 척이 아니라 몰랐던 척이었지요. 미정이 다시 길을 재촉하던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정은 전화를 받으며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정부는 담장 뒤에 서서 그 통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으려 한 게 아니라 말이 너무 선명하게 겨울 공기를 갈랐습니다. 네네, 병원 쪽이죠? 지금 갈게요. 미정의 목소리는 급했고 꺾이지 않으려 더 딱딱해졌습니다. 정부는 병원이라는 단어에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걸. 그러나 알고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알면 바로 달려가야 하는데 정부는 달려갈 자격이 없다고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격을 따지는 순간 사람은 늦습니다. 정부는 결국 미정이 향한 방향으로 따라갔습니다. 버스를 타지 못했습니다. 돈 때문도 아니고 숨이 차서도 아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마주치면 어쩌나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걸었습니다. 걸으며 기침을 했고 기침을 하며 더 걸었습니다. 몸이 휘청할 때마다 보자기를 더 끌어안았습니다. 보자기 속 봉투가 아니라 보자기 속 말해야 할 것을 안고 있는 듯 했지요. 병원은 늘 같은 냄새였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숨 냄새가 섞인 살아있는 사람도 잠깐 죽은 것처럼 조용해지는 냄새. 정부는 자동문 앞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문은 저절로 열렸고 정부는 그 열림이 더 아팠습니다. 자기 인생에서도 문이 그렇게 쉽게 열렸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응급실 쪽 복도 끝에서 미정이 보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고 어깨는 더 올라가 있었습니다. 미정은 접수 창구 앞에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가면 미정의 시간이 흔들릴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미정의 눈을 마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직원이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락 가능한 가족분 계실까요? 다른 보호자요. 정부는 그 말에 몸이 굳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정분이 가장 쉽게 쓰던 단어였는데 이제는 가장 무겁게 들렸습니다. 미정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사이로 아이의 얕은 숨이 들렸습니다. 정부는 그 숨이 끊길까봐 손바닥에 땀이 나는데도 발이 한 발도 나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 집이랑은 끝났어요. 끝났다. 그 한마디가 정분의 가슴을 쳤습니다. 정부는 본능적으로 보자기 매듭을 다시 만졌습니다. 매듭이 풀리지 않게 더 단단히. 풀리면 자기 죄가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미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연락할 사람 없어요. 지금은 아이부터요. 그 말은 차갑게 들리지만 사실 뜨거운 말이었습니다. 아이부터. 미정은 늘 누군가를 먼저 두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늘 뒤로 밀어놓고요. 정부는 그걸 이제야 너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정부는 미정을 불러 세우려 했습니다. 목에 힘을 주었는데 기침이 먼저 터졌습니다. 마른 기침이 한 번, 두 번. 정부는 급히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기침 소리가 미정에게 닿을까 봐서가 아니라 기침 소리로 자신의 초라함이 들킬까 봐서였습니다. 정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정은 정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볼 틈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정부는 미정의 삶에서 틈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복도 한쪽 형광등이 조금 덜 닿는 자리에서
정부는 벽에 손을 짚고 한참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병 때문인지 후회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오늘 아니면 영영 못한다. 그 말이 올라오는 순간 정부는 이상하게도 더 조용해졌습니다. 결심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정부는 보자기를 끌어안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공기는 더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자 정부는 숨이 잠깐 멎는 듯 했지만 그 숨머짐이 오히려 등을 떠밀었습니다. 골목으로 돌아가는 길. 정부는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멈춘 것은 돌아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보자기 매듭을 다시 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손가락으로 매듭을 눌러 확인하듯 조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 정부는 다시 그 반지하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고 안에서는 아이의 기침이 더 약하게 들렸습니다. 정부는 문 앞에 서서 보자기를 가슴에 올려놓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정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든 채로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문을 향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미정아, 문 좀 열어다오. 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지만 정분의 몸은 이미 한 발 문턱 안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몰랐을 것입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 자신이 먼저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 전기장판은 켜져 있었지만 방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뜻해지는 건 공기보다 사람의 숨인데 그 숨이 방 안에서 자꾸 끊겼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불 옆에 누운 채로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다고 잠든 건 아니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은 누워있는 동안에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할 뿐이지요. 미정은 테이블과 정분 사이를 몇 번이나 오갔습니다. 컵에 물을 따랐다가 내려놓고 젖은 수건을 꺼냈다가 다시 접었습니다. 손은 바빴는데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면 부서질까봐 표정부터 굳혀놓은 사람처럼요. 도윤은 벽 쪽에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불 끝을 만지작거리다가 보자기 매듭을 힐끔거리고 다시 미정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대화를 듣지 않아도 어른들 사이의 공기를 듣습니다. 공기가 뻣뻣하면 아이의 숨도 뻣뻣해지지요. 정분이 갑자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팔꿈치로 바닥을 짚고 무릎을 굽혀 앉으려 했는데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미정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정분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눌렀다는 말이 맞습니다. 돕는 손이 아니라 멈추게 하는 손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낮았고 단단했습니다. 단단함은 친절이 아닙니다. 단단함은 경계입니다. 정부는 미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완전히 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 속에는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 그리고 이 말을 해야 한다는 고집. 정부는 가슴 쪽으로 손을 더듬었습니다. 보자기였습니다. 보자기는 바닥에 놓였는데도 정부는 아직도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손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손끝이 매듭을 찾았습니다. 매듭을 만지는 순간 정분의 숨이 조금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미정은 그 손을 보고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은 화가 나서가 아니라 무섭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로 그것을 일부러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정분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미정아. 미정은 바로 끊었습니다. 이름 부르지 마요. 그 말은 잔인한 거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붙잡는 말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기억이 따라오고 기억이 오면 마음이 풀립니다. 미정은 지금 마음이 풀리면 안 됐습니다. 풀리는 순간 그동안 버틴 게 한꺼번에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정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들이마신 숨이 곧바로 기침으로 터졌습니다. 기침이 방 안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도윤이 움찔했습니다. 미정은 도윤을 돌아보며 손바닥으로 괜찮아를 표시하듯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이 떨렸습니다. 정부는 기침을 겨우 멈추고 다시 보자기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테이블 쪽을 찍었습니다. 봉투가 놓인 자리였습니다. 정부는 말 대신 손끝으로 계속 같은 곳만 가리켰습니다. 고집스럽게 미안해할 틈도 없이 미정은 그 손끝을 보다가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119 숫자가 떠오르기까지 몇 번이나 누르고 지웠습니다. 미정은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끝날 것 같지만 사실은 전화 한 통이 시작입니다. 병원 결제, 서류, 질문, 그리고 가족이라는 말. 그 모든 게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미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정분을 향해 말했습니다. 왜 왔어요? 정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려 하면 숨이 먼저 막혔습니다. 대신 정분은 보자기 매듭을 다시 만졌습니다. 더 단단히, 더 깊이, 마치 매듭이 풀리면 자신이 풀려버릴 것처럼 미정의 목소리가 조금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때는 나가라고 했잖아요. 방 안 공기가 더 얇아졌습니다. 도윤은 미정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습니다. 미정은 그 손을 느끼고도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분을 보고 있으면 정분이 아니라 옛날의 문턱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떠밀린 순간의 냉기, 쫓겨나던 발끝, 그리고 식구라는 말이 가장 먼저 칼이 되던 밤. 정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숙이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숙인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걸 정분도 알고 있었겠지요. 정분은 떨리는 손으로 미정의 손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미정의 소매를 스쳤다가 공기만 잡고 떨어졌습니다. 미정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한 걸음이 정분에게는 벽이었습니다. 내일 돌아가요. 미정은 자신도 놀란 듯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돌아가요가 어디로 돌아가라는 뜻인지 본인도 모호했으니까요. 집으로? 과거로? 아니면 그냥 내 삶에서 사라져달라는 뜻으로? 정분의 눈이 잠깐 뜨였습니다. 그 눈이 미정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시선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늦게 도착한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숨이 약해서 밀어내지 못하는 사람의 시선. 정분이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자기 쪽이 아니라 테이블 쪽이었습니다. 봉투가 있는 자리. 정분은 봉투를 꺼내서 미정의 손에 쥐어주려는 것처럼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미정은 그 순간 손바닥으로 봉투를 밀어내듯 튕겼습니다. 싫어요. 그만해요. 소리가 컸습니다. 방이 좁으니까 더 컸습니다.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정분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포기해서가 아니라 더는 밀어붙일 힘이 없어서. 그런데 정분이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나가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정분은 보자기를 끌어안으려 했고 보자기를 안고 현관 쪽으로 가려 했습니다.
미정은 반사적으로 정분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딜 가요? 지금 이 상태로. 미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몸이 아래로 쏟아졌습니다. 미정이 버티려 했지만 힘이 모자랐습니다. 두 사람이 한꺼번에 흔들리며 보자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모든 신경이 그 소리로 쏠렸습니다. 보자기 매듭이 풀릴 듯 말 듯 흔들렸고 그 사이에서 봉투가 반쯤 빠져나왔습니다. 봉투 입구가 살짝 벌어졌습니다. 미정은 그 봉투를 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정부는 봉투를 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도윤은 두 사람 사이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미정은 119를 누르려던 휴대폰을 내려놓고 봉투를 주었습니다. 종이가 손끝에 닿자 이상하게도 차가움이 아니라 뜨거움이 올라왔습니다. 미정은 봉투를 흔들림 없이 쥐려고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분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말이 끝나기 전에 봉투 안쪽의 종이 한 장이 미끄러지듯 입구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하얀 종이의 모서리가 형광등 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그 번쩍임이 미정의 눈을 찔렀습니다. 미정은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열지 않았는데도 이미 세상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봉투가 미정의 손에서 툭 하고 미끄러졌습니다. 봉투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미정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온 뒤 잠깐 굴렀다가 테이블 다리 옆에서 멈췄지요. 그 작은 종이가 방 안의 공기를 다 바꿔놓았습니다. 정부는 숨이 가빴습니다. 숨이 가쁜데도 손은 봉투 쪽으로만 갔습니다. 손끝이 바닥을 더듬고 테이블 다리를 붙잡고 다시 봉투를 향해 기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몸은 이미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이든 후회든 둘 다 사람을 똑같이 망가뜨립니다. 살만 남기고 마음부터 먼저 깎아먹지요. 미정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이 묶인 것이 아니라 눈이 묶였습니다. 봉투가 열리기 전에 봉투로 남아있는 마지막 순간이었으니까요. 봉투는 닫혀 있으면 종이일 뿐인데 열리면 이야기가 됩니다. 이야기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도윤이 먼저 봉투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이 숨을 죽이는 순간을 잘 압니다. 그럴 때는 소리 하나가 폭발처럼 커진다는 것도요. 도윤은 손을 내밀었다가 미정의 눈치를 보고 멈췄습니다. 엄마 저거.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울음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울음은 늘 늦게 오지요. 참을 만큼 참은 사람에게서만 아주 느리게. 정분이 다시 기침했습니다. 이번 기침은 억지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몸 안 깊은 데서 올라와 가슴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정분은 입을 가렸지만 손가락 사이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숨이 얇아서 미정은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사람은 숨이 얇아지면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사과도 남지 않습니다. 미정은 결국 바닥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봉투를 집었습니다. 봉투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몸을 이기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정은 봉투 입구를 엄지로 벌렸습니다. 종이의 마찰음이 아주 작게 났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미정의 귀에는 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지요. 첫 번째로 나온 건 편지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종이가 반듯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펼치지 못하고 한참 쥐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펼쳤습니다. 글씨는 또박하지 않았습니다.
줄이 삐뚤고 잉크가 군데군데 진했습니다. 멈췄다가 다시 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아, 미안하다. 너를 내쫓은 날부터 나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너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내 잘못을 인정하면 내 삶이 무너질까봐 겁이 났다. 그 겁 때문에 너를 더 망가뜨렸다. 너는 내 식구였다. 미정의 눈이 그 문장에 멈췄습니다. 식구라는 말이 종이 위에선 이상하게도 덜 날카로웠습니다. 입으로 듣는 식구는 사람을 쫓아낼 때 쓰이지만 종이에 적힌 식구는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는 흔적처럼 보였으니까요. 미정은 종이를 접으려 했습니다. 너무 아파서요. 그런데 손가락이 종이를 놓지 못했습니다. 놓는 순간 자신이 다시 혼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봉투 안에서 두 번째 종이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은행 종이였습니다. 얇고 빳빳한 종이 위에 날짜와 숫자와 글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숫자들이 줄지어 있어 또 다른 청구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줄, 또 한 줄을 읽어 내려가다 손이 멈췄습니다. 이체라는 글자, 그리고 익숙한 금액들. 월세가 빠져나갈 즈음, 병원비가 나갈 즈음, 아이 학용품 값이 필요할 즈음. 미정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머리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체가 들어온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미정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떤 날은 통장에 돈이 조금 남아있기도 했고, 어떤 날은 딱 한 번 버틸 만큼이 들어오기도 했지요. 미정은 그걸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운이라는 말은 참 편합니다. 누가 해준 일을 운이라고 부르면 감사도 원망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미정의 손이 이체 내역 종이를 구겼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도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왜 그래? 미정은 도윤을 보지 못했습니다. 도윤을 보면 자기 눈물이 아이에게 넘어갈까봐. 아이에게는 아직 울음 대신 따뜻한 말이 필요했는데 미정은 따뜻한 말을 만들 힘이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마지막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다른 종이와 달랐습니다. 표면이 조금 더 두껍고 위쪽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병원 종이, 진단서나 소견서 같은 것. 미정은 그 종이를 꺼내는 손이 가장 느렸습니다. 이런 종이는 늘 나쁜 소식을 가져옵니다. 미정은 그걸 너무 많이 받습니다. 아이 감기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재검 안내문. 하지만 이번 종이는 이상하게도 아이가 아니라 정분에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전기장판의 작은 소리까지도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지요. 미정의 눈이 도장 아래 문장에 박혔습니다. 단어들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건 단어가 아니라 뜻이었습니다. 뜻은 한 번 읽으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미정은 종이를 들고 있던 손을 내렸습니다. 종이는 바닥에 닿지 않았는데도 미정의 마음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분이 미정 쪽을 보려 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 잘 뜨이지 않았지만 그 눈은 미정이 종이를 봤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정분은 입술을 떨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아, 나한테 시간 많지 않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은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찌릅니다. 거짓말은 분노라도 만들지만 사실은 슬픔만 남기지요. 미정은 종이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2번, 3번. 읽을수록 마음은 더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가 전부 한꺼번에 떠올랐으니까요. 미정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말을 꾹 눌러 삼켰습니다.
왜 이제 와서, 왜 그때는, 왜 나는, 왜 우리 아이는, 왜. 그런데 그 왜들 사이로 다른 장면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정분이 서랍 앞에서 봉투를 접었을 손, 정분이 매듭을 2번, 3번 묶었을 손, 그 손은 미정에게 칼을 쥐어주던 손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미정의 겨울을 몰래 버티게 해주던 손이기도 했습니다. 미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분이 나가려다 무너졌던 것처럼 이번엔 미정이 무너질 차례였습니다. 미정은 테이블 끝을 붙잡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은 결국 행동으로 말합니다. 미정은 정분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분의 손은 차가웠고 뼈가 도드라졌습니다. 미정은 그 손을 2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을 잡은 건 용서가 아니라 죽지 마요라는 말의 다른 형태였습니다. 정분의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정분은 울면서 웃으려 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려다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 속에서 정분이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한테 미안하다. 나는 너를 내쫓고도 내가 옳다고 생각했다. 근데 내가 겨울을 버티는 걸 보니까 내가 틀렸더라. 내가 내 식구였다. 미정의 눈물이 그제야 떨어졌습니다. 1 방울, 2 방울. 바닥이 아니라 정분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분의 손등 위에 떨어진 눈물은 돈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고 그냥 사람의 물이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손이 미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분 쪽으로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도윤의 손끝이 정분의 손가락에 닿았고 정분은 그 손끝을 느끼자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숨이 약해서 들이마시는 것조차 힘겨웠는데 그 힘겨움이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미정은 종이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가요. 미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정분에게 하는 말이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미정은 정분의 팔을 감쌌습니다. 정분은 미정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옆에서 보자기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보자기는 다시 매듭이 묶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풀린 채로 가야 했습니다. 풀린 채로 있는 그대로. 그렇게 3사람은 문턱을 넘었습니다. 문턱은 늘 차가운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발바닥이 덜 시렸습니다. 뜨거운 게 하나 생겼기 때문입니다. 종이 몇 장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요. 병원 복도는 늘 같은 색이었습니다. 하얀 벽, 하얀 천장, 하얀 불빛. 그 하얀 것들 사이에서 사람의 사정만 진하게 번졌지요. 미정은 정분의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잡았다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부축이라는 단어에는 다정함이 섞여 있는데 미정의 손에는 아직 다정함보다 긴장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놓지는 않았습니다. 놓는 순간 또 한 번 문이 닫힐 것 같았으니까요. 정분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숨을 한 번씩 끊었습니다. 숨이 끊길 때마다 미정의 손도 더 세게 조였습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을 꼭 잡습니다. 정분이 사라지는 게 두려운 건지, 이제 막 풀리기 시작한 마음이 사라질까 두려운 건지, 미정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한쪽에서 보자기를 들고 따라왔습니다. 보자기는 이제 매듭이 풀린 채였습니다. 아이는 그 풀린 매듭을 자꾸만 쥐었다 놨다 했습니다. 조이면 다시 다칠 것 같고,
놓으면 다시 풀릴 것 같아서 아이도 어른처럼 갈팡질팡하는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앞 의자는 차가웠습니다. 미정은 정분을 앉히고 도윤을 자신의 무릎 옆에 붙여 앉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열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 덜 흔들렸습니다. 어른들의 눈빛이 달라지면 아이의 눈빛도 달라집니다. 불안은 전염되고 안도도 전염됩니다. 의사가 종이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약, 검사, 입원 여부.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고 정부는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정부는 자신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도 미정의 손을 찾았습니다. 손을 찾는다는 건 뭔가를 요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있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미정은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미정이 내린 결정이었지요. 진료가 끝나고 복도를 나오며 결제 창구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직원이 늘 하던 질문을 했습니다. 보호자분 성함이랑 관계 확인할게요. 미정은 입을 열려다 잠깐 멈췄습니다. 관계라는 단어가 목에 걸렸습니다. 며느리? 이제 와서? 그 단어가 다시 칼이 될까봐 미정은 한 박자 늦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분이 그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호자다. 직원의 눈이 정분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분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정분이라면 내가 누군데라는 눈으로 고개를 들었겠지요. 그런데 지금의 정분은 내가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는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원은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환자분과 관계가. 정분의 입술이 한번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기침이 아니라 말의 떨림이었습니다. 정부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허락을 구하는 시선이었습니다. 미정은 도윤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정분이 말했습니다. 식구다. 그 두 글자가 공기 중에 떨어지는 순간 미정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울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단어가 드디어 칼이 아닌 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결제를 도왔습니다. 정분의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려는 손이 떨리자 미정이 대신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꽂았습니다. 정분은 그걸 막지 않았습니다. 돈이 사과가 될까봐 두려웠던 정분이지만 지금은 돈이 아니라 함께가 중요했습니다. 함께 결제하는 것, 함께 서류를 넘기는 것, 함께 기다리는 것. 그런 것들이 가족의 모양이었지요. 병원에서 나올 때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정은 그 밤 공기가 덜 차갑다고 느꼈습니다. 정분의 숨이 바로 옆에서 들렸기 때문입니다. 숨은 아직 거칠었지만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반지하로 돌아오는 길은 왔던 길과 같았습니다. 같은 골목, 같은 계단, 같은 문. 그런데 문이 달라 보였습니다. 문은 여전히 낡았고 손잡이는 흔들렸지만 문턱의 의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나가라는 문턱이었다면 오늘은 들어와라는 문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문을 열고 정분을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먼저 들여보내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여기부터 다시라는 선택? 정분이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좁았습니다. 습기가 있었고 벽지는 들떠 있었고 전기장판은 얇았습니다. 그러나 정분은 그 좁음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정분이라면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며느리를 더 작게 만들었겠지요. 그런데 정부는 말 대신 신발을 벗고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듯 조심스럽게 미정은 냄비를 꺼냈습니다. 큰 반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밥은 할 수 있었습니다.
밥은 늘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의 자존심이니까요. 쌀을 씻는 물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그 물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도윤은 옆에서 약봉지를 꺼내놓고 정분에게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마음이 풀리는 방향을 먼저 압니다. 도윤의 손이 물컵을 정분 쪽으로 내밀었고 정분은 그 물컵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받는다는 건 고마움의 자세입니다. 미정은 국을 끓였습니다. 단출한 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는 반지하에선 희망 같은 소리입니다. 뚜껑이 덜컥거리고 김이 올라오자 방 안의 냄새가 바뀌었습니다. 곰팡이 냄새보다 국 냄새가 먼저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식탁에 밥그릇이 3개 놓였습니다. 3개라는 숫자가 오늘의 결말이었습니다. 정부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미정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미정도 정분을 보았습니다.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는데도 그 사이에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정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그 말은 변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고쳤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버렸다. 그리고 그걸 이제야 안다. 정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눈물은 소리 없이 밥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밥상 위에 떨어진 눈물은 누군가의 자존심을 적게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적시기도 하지요. 미정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는 소리가 아주 작았는데도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미정은 말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정부는 겁을 먹은 것처럼 어깨가 움찔했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정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밀어내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미정은 정분을 끌어안았습니다. 포옹은 길지 않았습니다. 길지 않았는데도 뜨거웠습니다. 사람은 오래 참아온 마음이 터질 때 짧게 터집니다. 미정의 등이 떨렸고 정분의 손이 미정의 등에 얹혔습니다. 정분은 손을 얹으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열어줘서.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목소리가 울음으로 바뀔 것 같았습니다. 대신 미정은 더 세게 안았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도윤이 두 사람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두 사람을 함께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팔이 두 어른의 허리를 감았습니다. 그 순간 포옹은 둘이 아니라 셋이 되었습니다. 셋이 되자 포옹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가족은 그렇게 숫자로 완성되기도 하지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밥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국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치라는 것이 특별했습니다. 정부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밥알이 입안에서 부서졌고 정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니라 늦게나마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어서였습니다. 미정은 도윤의 반찬을 먼저 챙겨주었습니다. 정부는 그 모습을 보며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기가 며느리를 밀어냈을 때 며느리는 이런 밥상을 혼자 지켜왔다는 거요. 식사가 끝나갈 즈음 정부는 조용히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미정에게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테이블 한쪽에 올려두었습니다. 미정이 필요할 때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미정은 그 봉투를 보고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봉투는 이제 숨길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다시는 잊지 말아야 할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정은 창문 쪽으로 가 커튼을 아주 조금 열었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겨울은 어제의 겨울과 달랐습니다.
어제는 혼자의 겨울이었고 오늘은 셋의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정부는 미정에게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아, 너는 내 식구다. 오늘부터가 아니라 원래부터.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끈덕이 아니라 끄덕임. 이제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자기 속 봉투가 만든 사과는 돈으로 다치지 않았고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을 붙잡은 건 뜨거운 포옹과 한 그릇의 밥이었습니다.